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소한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문다고 하죠. 오늘은 아마 비 내리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날씨는 상당히 무덥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무덥거나 정말 이제는 힘든 여름이 시작된 것 같죠.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이번 의혹은 김수민 리베이트가 아닌 국민의당 리베이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의 핵심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를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는 것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은 물론 안철수 대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는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대위가 집안 싸움만 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김영우 의원의 이런 얘기는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비박들이 비대위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특히 권선동 사무총장 사퇴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를 비대위원장이 강행할 경우에는 비박들이 집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전당대회 준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당대회 역시 순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규직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8천만 원만 있으면 발탁 채용 때 무조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납품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GM의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지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얽힌 채용 비리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가 만일 사실이라면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수탈하는 아주 질 나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러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신동준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요. 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아주 총공세에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예,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동주 부회장은 어제 광윤사 대표 명의의 성명과 질문서를 통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비자금 의혹 등 관련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25일 주총에서 밝혀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특히 신동빈 회장과 관련해서 그룹에 대한 한국 검찰 당국 최대 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즉시 귀국해서 대응에 나서지 않고 2주 이상 한국을 비우는 것은 기업 총수로서 위기 관리의 자질이 현저하게 약해진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동빈 씨가 야기한 의혹 등으로 롯데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왜 롯데홀딩스는 신동빈 씨에게 사퇴 요구하거나 사임을 촉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번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 대체적으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해임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롯데 구조 자체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손에 쥔다면 결국 양국의 롯데그룹 총괄 경영권을 쥐게 된 셈이라서 롯데그룹은 이번 주총에서 현 경영진 해임안 등 표대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용선료 연체에 이어서 이제는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비용까지 연체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한진해운이 컨테이너 값도 못 냈다. 이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유동성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해운사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에 실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국내 리스회사에서 빌려서 사용하는데요. 현재 55만 대를 운영하고 있는 한진해운이 이중 21만 대를 컨테이너 리스에서 7곳에서 빌려 쓰고 있고 매달 100억 원가량 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 위기 속에서 연체한 이 컨테이너 리스비가 수십억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넘겨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넘겨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달 리스비를 정산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세로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박스 한 대를 하루 빌리는 가격이 3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리스비까지 내지 못하는 것은 흔치가 않는데 이 정도 연체는 바로 차압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까지 연체하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상 운영자금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은 한 이번 6월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진해운이 KDB 산업은행의 자율협약을 내서 이제 터미널, 사옥, 매각, 식당까지 다, 직원 식당까지 다 팔았대요. 유정화 자금 4,112억 원 마련하겠다는 자본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신용등급이 마이너스 B에서 CCC로 이제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진그룹이나 채권단의 자금 지원 받지 못한다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고요. 내년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조차도 임신 테스트기를 쉽게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인데요. 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원주 의료기기 스노밸리에서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예.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 심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업 신고 면제품의 품목에 추가 규제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혈당 측정기나 체온계, 혈압계 등 그 자가진단 의료기는 이 신고 면제 품목이어서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임신 테스트기는 면제 품목에 제외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소규모 편의점 같은 데서 이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키로 했고 행정부담 감소 그리고 국민생활 편의 이런 것에서 접근성이 증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편의점 관계자들은 이제 규제 풀리게 되면 24시간 3만여 곳의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살 수 있게 됐다. 편의점으로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다승 경쟁이 치열한데 말이에요. 두산 리포트 선수하고 넥센 신재영 선수가 시즌 10승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그러죠? 예. 어제 이 넥센이 신재영 선수를 내세워서 이 삼성을 4대1로 이기고 4연승 달렸거든요. 예. 이 신재영 선수가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요. 이 시즌 10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산 리포트 선수하고 넥센 신재영 선수가 이 다승 공동 선두입니다. 이 넥센이 두산과 NC에 이어서 이 3위 자리를 꾸준히 잘 지키고 있거든요. 예. 강정호, 박병호, 손승락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고 전력 부강이 없었기 때문에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프로야구 감독들이 모두 다 이 넥센을 꼴찌 후보로 지목할 정도로 객관적인 전력이 뒤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예상을 뒤엎고 선전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넥센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선수 육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재영 선수도 정말 뭐라 그러죠? 대기만성, 예? 예. 뒤늦게 꽃을 피운 선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영 선수가 올해 27살이거든요. 예. 27살인 올해에 1군 무대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2012년에 드래프트에서 이 NC의 지명을 받았고요. 2013년에 넥센으로 이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경찰청에 입대했다가 지난해 제대하고 올해 1군에 데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신재영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10승뿐만이 아니라 넥센에서는 사상 최단 기간에 10승을 달성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올 시즌 14경기에서 10승을 달성했습니다. 예. 때문에 20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최소한 15승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15승은 국내 최정상급 투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롯데 말이에요. 어제 아주 화끈한 타격을 과시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오래간만이었었거든요. 이게 롯데가 어제 좀 맥 빠진 기아를 신나게 두들겼습니다. 올 시즌에 팀 최다 안타를 기록했고요. 안타 26개나 몰아치면서 기아를 18대 5로 크게 이겼습니다. 롯데 선발 노경호 선수 투수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에서 신이 나겠죠. 5회까지 4실점했지만 타선이 폭발하면서 2적구 첫 승을 기록했고요. SK가 LG를 10대 2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얘기도 좀 해봐야죠. 오늘 우리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아직 경기 안 끝났죠, 그죠? 경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 강정호, 이대호 선수가 모두 선발로 출전했고요. 이 김현수 선수의 볼티모어 샌디에고와의 경기가 8시 5분에 시작이 되는데 현재 1회 경기가 진행 중인데 샌디에고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고요. 예. 이 이대호 선수가 뛰는 시애틀도 디트로이트와의 경기가 8시 10분에 시작이 되는데
현재 1회 경기가 진행 중인데 이대호 선수 1회 첫 타석에서 우중간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예. 또 이 강정호 선수가 뛰고 있는 피츠버그도 샌프란시스코와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이 피츠버그가 1회 선두 타자가 홈런을 치면서 현재 1대0으로 앞선 채 1회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리우올림픽이 이제 10달도 안 남았잖아요. 아니,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갑자기 10달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종목별로 대표팀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유도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강의 전력을 과시한다고 그러죠. 메달 좀 어떻게 많이 딸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유도 대표팀이 태릉 선수촌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가졌거든요. 예. 서정국 총감독이 남자는 전체급 메달이 4표고 여자도 기필코 금메달을 따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예. 유도가 남자 7체급, 여자 5체급에 모두 12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3명이고요. 예. 이 세계 랭킹 2위가 곽동환 선수인데 곽동환 선수도 최근까지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서정복 감독의 이런 자신감이 허언처럼 들리지는 않고요. 유도에서는 특히 제1교포 3세입니다. 이 안창림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창림 선수 이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일본의 귀화 요청을 뿌리치고 한국에 왔다.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때문에 리오올림픽에 대한 이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고요. 이 펜싱도 어제 미디어데이를 가졌는데 펜싱 같은 경우에는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펜싱 강국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유럽의 견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제 유도도 유럽이다. 예? 예. 자, 그리고 약물을 복용한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출전할 수 있다? 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러시아에서 이 대규모 조직적인 약물 복용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이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리고 지난 18일에 이 국제대회 출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하면서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이사회에서 추가 검증을 통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선수에 한해서 리우올림픽 참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IOC 차원에서 러시아 선수들 올림픽 출전 제한하는 거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적정하게 타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쯤 체육계에선 이런 약물 논란 없어질지 참 그게 궁금해요. 예. 이게 과정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탤런트 오영실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저도 지난주에 가족끼리 야외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연 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몇십 명의 환경 미화원분들이 힘들게 몇 시간을 청소해야 다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다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릴 곳이 없을 땐 다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음식물을 밀폐 용기에 담아가서 다 먹은 후에 빈 용기를 다시 싸들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하는 법, 조금은 불편해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환경 에티켓은 더 가까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저 멀리. 환경을 보호하며 공연 관람하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생산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햇볕 잘 통하고 바람 잘 통하고 서울과 바로 통하는 좋은 집이 군포에 옵니다. 자연과 통하는 테라스와 5베이 혁신 설계로 군포에서 좋은 집으로 통하는 아파트. 군포 송정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1899-3588 금강주택 7월 오픈 예정.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소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8시 32분 0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웬만한 곳은 교통 흐름이 가볍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위로만큼은 아직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외곽으로 나가는 길 성산대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제속도를 못 내고요. 이어져서 서부간선도로와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는 금천과 비봉 부근 밀리는데 비봉 부근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정체가 더해졌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외곽 가는 길 용인권 내 마성터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통제 중에 있고요. 마성터널을 앞두고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마성터널을 지나는 데는 더디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교육부에서 전남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큰 문제로 대두됐던 이 도서벽지 관사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여성 근무자들에게 이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실태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네.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은 여교원들이 약 3,000명이 됩니다. 예. 이를 포함해서 4,27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예. 이들 중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허술한 관사 관리, 이거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사 문제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서벽지 관사가 그 2,143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관사 중에 25년 이상 된 노후된 관사가 한 680개, 좀 30% 정도에 달했고요. 또 이제 안전장치 관련해서 실태를 해봤더니 이 도서벽지의 그 관사 중에 출입문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된 곳은 9.2%에 불과했고 방범창 설치 비율도 29.8%, 특히 비상벨 설치 비율은 0.12%에 불과해서
조사에서 도서벽지 지역의 관사가 많이 노후화되고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먼저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스마트워치가 뭐예요, 이게? 손목에 차고 있는 긴급 호출기입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9월에 경찰청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보복 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은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 버튼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 신고돼서 예. 바로 그 경찰이 출동을 하고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이 이제 미리 지정된 세 사람에게도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이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여교원 등 여성 근무자 전체에게 이달 중 완료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 거라고 보여져요. 예.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시계를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우려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서벽지 지역에 아예 경찰관이 없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8곳이 되거든요.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잠금 장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스마트워치 얘기하니까 CCTV가 생각나는데 말이에요. 네네. CCTV도 그 실태 조사에서 어떻게 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율이 불과 0.2%에 불과 이 설치 비율 예. 자체도 한 20% 미만에 돼 있고요.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CCTV 설치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생활 침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CCTV 설치에 관련해서도 그 해당 교사나 또 학교의 그 동의하에 원하는 곳에만 먼저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생활 침해라는 것도 물론 있죠. 그리고 이 CCTV 달 때면 항상 인권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범죄 예방이 우선인지 사생활 침해가 우선인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장치 이런 것들 이런 거 말고도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스마트워치 이거 말고도요?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게 그 외에 한 크게 6가지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선생님들 혼자 관사에 있다면 위험하니까 저희들 교총이든 교육계가 요구했던 이 단독 강사를 그 통합 강사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거법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있는데 이 지금 사실 실태 조사나 또 교사 안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으로 좀 개편을 하겠다.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학부모 대상 학교장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금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저거 하면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마침 또 어제가 발표한 날이요.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알려지는 지 보름 만에 이 도서벽지 전수 실태 조사를 하고 또 범정부적인 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사건의 근무 환경 개선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인 이런 성폭력이나 교사에 대한 교권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라든지 그런 사법당국이나 정부의 의지 부분이 좀 미약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일선 현장 교원들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 가장 문제는 도서벽지 기피 현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도 심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발생한 전남 같은 경우에
때문에 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초중교원 그 임용시험 미달 사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서복지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인사 배치 개선 방안이 후속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피 현상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시험을 따로 봐요? 시험을 따로 보진, 이제,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 중등 같은 경우에 교사는요, 네. 7년을 농사노천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문제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피를 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으로 임용시험을 다 보러 오니까 교사 자체가 부족한데 7년 의무 복무 부분에 대한 그 의무 조항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서벽지 지역에 열정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교육부나 또 시도교육청에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인센티브 가지고 되겠어요? 예? 이렇게 그 근본적인 안전 위협을 받으면 그것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안전 부분과 또 보람 느끼는 부분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이렇게 실태 파악하고 대책을 빨리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저 전남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또 해외 연수도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예? 네네. 아주 마음들이 편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계 안팎에 대단히 좀 비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사건 발생 즉시 학교는 새벽에 교육청에 유선을 하고 또 새벽 첫 배를 타고서 교육청까지 방문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 부분이 교육청이 그 교육부에다가 그 한 10일 이후에 보고를 해서 늦장 보고를 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보고를 늦었냐는 질문에 사람이 죽은 일도 아니고 글쎄요. 또 밤늦게 그 일어난 일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올해 그 교권보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예. 예, 거기에는 학교장은 이런 교권 사건 발생할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 조항화 돼 있는데 예. 이번 사건처럼 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이 그 교육부에 알려주지 않으면 교육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4대 범죄 등 사회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교육부와 소통과 또 알리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참 기가 막혔는데 말이에요. 예? 네. 어떻게 참 독특한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연수 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안부나 한번 묻고 싶네요. 예.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와 여당이 지금 추경 편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뭐 여당도 뭐 정지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경기를 좀 붕시키겠다? 그런 목적인가요? 이번 추경의 목적은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규모는 10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조선업 등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지난 1년 동안에 2.5%에서 3.7%로 오르고요. 예. 지역 경제도 아주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주장인데요. 그렇지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단순하게 이 구조조정 때문은 아닙니다. 경제 전반이 지금 아주 심각한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 처방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하.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보면은
보면은 모든 연구기관이 지금 2%대로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로 봐서는 2% 성장이면 이건 식물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추경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요. 지난번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하는 별 효과가 없었나 보죠? 예, 뭐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려서 사상 최저 수준인데요.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싸니까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에서 오는 경제 불안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에 빠졌다는 겁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데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흐르지 않고 그냥 부동자금으로 떠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 보면은 부동자금이 900조 원이 넘는데 이것이 거의 돌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이제 빨리 돌아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가 돈의 유통 속도라는 걸 측정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내에 최저입니다. 가장 돈이 안 도는 그런. 20년 내에 최저요? 예. 이야. 이제 유통 속도라는 것은 이제 국내 총생산을 이제 통화량으로 나눈 숫자인데 그 수치가 이제 20년 만에 최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돌지 않고 있는데 이제 금리 내리고 자꾸 돈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강남 부동산 투기만 가열이 되고요. 그냥 가계부채만 잠깐 들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은행 예금 단기성 예금 되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안 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은행 보면은 단기 예금이 굉장히 많죠. 그게 돈은 흘러야 되거든요. 은행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돈은 물처럼 쌓여 있으면 이것이 부패하고 썩거든요. 그래서 경제로서는 아주 안전 현상인데 우리 경제가 이런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은행이 아마 금리 내려봐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재정정책이 이제 결국 나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직접 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직접 소비를 하고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정을 펴면은 경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추경은 뭐 일단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추경 편성의 요건 같은 경우도 다 충족이 되고 효과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추경 요건을 놓고 지금 뭐 국가재정법을 놓고 해석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재정법을 보면은 추경 편성 요건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난 그리고 경기 침체와 실업 대량 실업 이런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의 이제 요건은 대량 실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정말 추경 편성 요건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조선업으로 본다면 대량 실업이죠. 근데 이것은 한 업종이지 경제 전체에 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경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추경하면은 정말 구조조정 제대로 되고 경기 살아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추경 10조 원 편성했더니 구조조정 순조롭게 되더라. 실업 문제 해결되더라. 경기 살아나더라. 이러면 당장 추경 편성해야 되죠.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구조조정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돈만 푼다. 이러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큰 것이죠. 근데 추경하는 것도 좋은데 돈은 어디서 나요? 추경을 편성할 때 이제 재원 조달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여건상을 보면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우선 올해 들어서서 세금 걷는 것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그러니까 악재까지 걷는다 이거죠. 경기는 나쁜데 예. 세금 걷는데 아주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올 4월까지 국세 거친 것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8조나 더 거쳤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많이 거친 이유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들뜨면서 거기서 걷어들인 것도 있고요. 또 그 교통벌금.
예. 또 뭐 8천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세청에서 또 정부에서 많이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주차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세금을 많이 지금 뭐 걷고 있다 그러니까 증세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논리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1.25%까지 내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이 싸다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가 적으니까 국채 발행도 뭐 조건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 거는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세금 더 걷는다 하니까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면 국채 발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계속 그냥 쓰는 것이다 이런 어떤 또 비판이 크죠. 그런 의미에서 국회 동의도 조금 좀 험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도 기본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논란의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하면은 여야간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야당이 구조조정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구조조정이 이거 제대로 되는 거냐. 엉터리다. 돈만 퍼붓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가지고 청문회 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특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부실기업 너무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거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거 따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추경 논의가 아니라 청문회 어떤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이제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의 신뢰 상실인데 정부는 해운 거주선에 대해서 구조조정 방안 내놓을 때 이제 추경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추경한다고 하니까 그럼 거짓말 하는 거냐. 한국은행 돈 찍어내려고. 이런 어떤. 한국판 약조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어떤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예산 끼워넣기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추경 뭐 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추경 편성하면은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시켜라. 그리고 청년 일자리 예산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산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거기다 이제 반영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정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경을 편성하려면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8월 넘기면은 9월에 이제 정기국회 되면서 그때 내년 본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빨리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국채 발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의 채무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채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구조조정에 대한 경제불안 해소다. 그런데 만약에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실패하면은 결국 추경이 모래밭에 물 붓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결국 정부 부채는 늘어나고 국민 부담만 커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01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285조 원인데요. 이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의 3배가 넘습니다. 국가부채 늘어나는 것이. 속도가 빠른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다음에 아무 정책도 쓰지 못하는 그런 무능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추경을 만약 편성하게 된다면 돈을 잘 써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 원칙은 구조조정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 내놔라. 지금 뭐 조선 해운에 대해서는 뭐 자구 노력하면 12조 원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자칫하면 부실만 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실 산업에 대해서 확실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고 국민들 믿게 하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해라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추경의 용도를 그냥 실업자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선심성 지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미래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이제 써서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써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정치 싸움 벌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거 잘됐다 이번 기회에 청문회 하자 그래가 싸워가지고 정부와 여당 일단은 꺾자 이런 어떤 야당의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당은 지금 여수 여대 국회인데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이다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싸움판 벌어지면 경제만 결국 중간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숫자 추경 얘기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제발 국회에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대로 알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필상 교수님 얘기를 좀 정치권이 잘 들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